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26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오늘 진짜 안보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순서에서는 내일이죠.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내일부터 엿새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남북 관계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최근의 남북 관계 상황, 정말 이 남북 관계 잃어버린 6년을 딛고 올 한 해 좀 기대를 해도 좋을지 이런 문제들 가지고 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듣는 순서를 준비했고요. 2부 순서에서는 작년에 육군 사관학교에서 45명이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그 창교 이래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육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 문제 관련해서 디펜스 이슈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님과 말씀 나누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 평화네트워크 인턴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하이파이브가 오늘은 좀 이제 사정상 좀 쉬게 됐습니다. 이걸 담당했던 문채원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음성을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한 감기 몸살을 좀 앓고 있어서 제가 좀 편히 쉬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가끔 또 이제 델타로 뛰었던 우리 이종민 인턴이 또 갑자기 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취직을 미국 이제 주한 영사관에 취직을 하게 돼서 다음 주에도 출국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출국이 앞서서 결혼까지 한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턴들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이파이브는 좀 쉬고요. 대신 좀 멋진 노래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진짜 안보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김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최근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예, 방학이라서요. 네. 예, 개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학 준비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쓰고 계신 책, 또 연재하고 있는 글도 있고요. 우리 김현철 교수님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그 남북 관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방송이나 또 신문 지면, 또 책을 통해서 접해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단순히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참여정부 때에는 통일부 정책보좌관으로 이제 정책 파트도 직접 좀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나라 최고의 남북관계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이었죠? 2009년이었나요? 그 통일 언론상도 한번 수상하셨어요? 예, 사실은 그 냉전의 추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 남북관계 관련돼서 네.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보자. 네. 그래서 사실은 한겨레 20일에 연재했던 거를 네. 좀 모아서 네. 보완하고 그래갖고 책을 냈는데, 네. 저는 한 10만 부 팔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팔리더라고요. 아이고, 이 출판 시장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책은 사실상 한 5천 권만 넘어도 그 대박 난 겁니다, 사실. 예, 겨우 5천 권. 5천 권 넘었습니까? 이거 상당한 베스트셀러라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게 사실
그 통일 언론상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은 다 언론인들이었거든요. 뭐 이제 기자라든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었는데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쓰신 그 냉전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자체는 이제 이 남북관계 통일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학자시잖아요. 아, 네. 근데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한겨레 평화연구소라고 네. 한겨레 신문사 산하에 네.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자격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이건 뭐 이제 뒷얘기입니다만 사실 제가 유일하게 반대했거든요. 네. 아니 왜 언론인도 아닌 분한테 뭐 언론상을 주느냐. 그러니까 그 다른 한 분이 지금 우리 소장님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현철 박사도 그 한겨레 신문 소속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언론인으로 볼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도 받으셨고 그 추억의 시리즈가 유행이에요. 우리 이제 김현철 교수님이 냉전의 추억으로 이제 남북관계, 냉전 시대의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한번 짚어주셨고, 최근 또 한겨레 21의 협상의 추억이요. 예, 뭐, 예. 제목을 멋있게 정해야 되는데, 네. 아마, 냉전의 추억의 연장선상에서 하는데, 내용은 네. 뭐 좀 다르고요. 네. 냉전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네. 다양한 쟁점들을 좀 쉽게 풀어 쓴 거고, 네. 지금 연재하고 있는 협상의 추억은 20세기 뭐 협상의 역사 중에서 네. 가장 대표적인 거를 이제 골라서 네.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네. 교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네. 뭐 60년대는 뭐 그 쿠바 미사일 네, 네. 위기라든가 네. 최근에는 이제 뭐 그 통일 문제 네. 키프러스 통일이라든가 네. 뭐 예멘 통일이라든가 네. 또 뭐 수단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이 아니라 이제 분단인데 네. 뭐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성공한 협상도 있고 네. 또 실패한 협상들도 있고 네. 그런 각각의 어떤 그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남북 관계나 또 이렇게 이제 한반도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좀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데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연재하고 있는 이 협상의 추억은 다른 나라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어떤 이런 협상의 과정에서 한번 교훈을 추출해 보자.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이 검색 엔진에서 김현철 협상의 추억 이렇게 치면은 아마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연재가 마무리되면 책으로 내실 계획이시고요. 예, 뭐 사실 이제 저는 뭐 통일 문제를 전공을 하지만, 네.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이게 통일론이라는 게 좀 가능하면은 다른 사례들을 좀 많이 네네. 우리가 보고 네네. 거기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지난주하고 이번 네. 주를 보면은 지금 세계 분단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네네. 중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분단 이후에 네.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전 그 대만 국민당의 대표였죠. 네. 렌잔 당수가 중국을 방문해서 네네.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물론 그분은 이제 뭐 네. 민간인 신분이지만 네. 간접적인 양안 간에 매우 중요한 네. 어떤 그 만남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키프로스에서 그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 네. 이게 북키프로스하고 남키프로스하고 분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정상회담 장소도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 지난주에 우리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그렇죠. 했지만 네.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유엔 평화유지군이 네. 들어가서 그 그린 라인이라고 네네.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렇죠. 그 예. 비무장지대 한 가운데서 남북 키프로스 대통령들이 네. 정상회담을 했어요. 비무장지대 예, 그래서 이런 그 분단국의 회담의 내용이라든가 네. 또 협상의 결과 네. 그것이 미치는 효과 이런 네. 부분들은 현재의 남북 관계를 읽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겠다. 네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국제 뉴스 같은 게 우리 너무 부족해갖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내에서 잘 이렇게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 양원관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뭐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참여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원관계를 풀고자 하는 어떤 중국 사람들이나 이제 이 대만 사람들이 남북관계를 상당히 좀 부러워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양원관계도 좀 남북관계처럼 좀 풀리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이게 계속 뭐 이제 뭐 한쪽에서는 독립하느니 마느니 중국에서는 독립 선언하면은 뭐 무력을 쓰느니 마느니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사실 뭐 중국 대만 관계는 우리가 정경 분리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정치 군사적으로는 뭐 여전히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뭐 사실은 뭐 같은 나라의 교류라고 할 만큼 또 2010년에는 경제협력 협정이라는 게 맺어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무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 의존성이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 이런 게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금 이제 양안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 협력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매우 시사점이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 정책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종의 좀 기능주의 모델이 좀 뭐 아직 성공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순항을 좀 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 관계를 좀 넘어와서요. 뭐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내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4년 뭐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열리게 될 텐데요. 최근 남북 관계 흐름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좀 어떤 좀 소감과 느낌을 좀 갖고 계신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시작인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얘기는 사실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게 2009년도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그렇죠. 지금 처음으로 재개가 되는 거고요. 또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싸고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 훈련 기간하고 겹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일단 뭐 성사된 것 자체는 이산가족 문제에 갖는 인도적 성격도 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신 분들은 고령입니다. 뭐 80대, 90대 이게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이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하면서 한번 연기가 됐다가 다시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만큼 고령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사실은 자연적인 그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 내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한 100명 정도 이래 이렇게 추천해서 하는데 원래 한 13만 명 정도가 추천했는데요. 벌써 이미 6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율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실은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헤어진 가족을 한 번이라 보겠다 이런 소망인데 그 소망을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 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좀 정례화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좀 상시화한다라든지 그런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그거를 위해서 좀 뭐 필요한 어떤 그 남측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게 인도적 현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도적 현안이라는 게 지속이 되려면은
포괄적인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뭐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상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사실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네.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한번 만났던 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네. 이산가족 상봉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금강산에 네. 이산가족 면회소라는 거를 지금 완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2008년 초에 네. 건물 다 짓고 네. 뭐 사실 유리창 뭐 끼우고 내부 인테리어 하다가 네. 남북관계 중단되는 바람에 네네. 지금까지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산가족 면회소를 우리가 지을 때 생각했던 거는 이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네. 뭐랄까 좀 그 만났던 분들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네. 만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이산가족 상봉의 횟수도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생사 확인이라든가 네. 서신 교환 편지라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전 정부 때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좀 더 이제 그거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남북 관계를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이산가족의 이 한도 좀 더 우리가 풀 수 있는 쪽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일차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 문제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뭐 고 박광석 씨 피살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북측의 사과 또 이제 진상규명, 재발 방지 약속.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북에서 이미 유연성을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관광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 관광 대가로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주는 방안들을 정부 안팎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현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정부 때도 이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좀 이제 관여를 하셨는데 과연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이 관광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관광 사업을 재개하자. 남측이 이런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북측이 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로 좀 예상하십니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관광 대가라는 거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캄보디아나 네. 무슨 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네. 관광하러 간다. 네. 그러면은 그 캄보디아를 갈 때 네. 비자 요금이 있거든요. 네네. 그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비자를 받을 때 그 돈을 내거든요. 네. 근데 관광 대가라는 게 그 비자 요금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방문하는 네. 뭐 사실 우리가 국립공원 그 들어갈 때도 네. 입장료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입장료를 돈이 아니고 뭐 쌀이나 무슨 뭐 쌀이나 초콜릿 이렇게 주면은 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네.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관광 사업이라는 거는 네. 일종의 국제적인 이제 관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일종의 비자 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네. 현물로 제공하겠다라는 거는 뭐 우리 쪽의 일방적인 그 희망인데 네. 북한이 뭐 그걸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난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현금 따발이 못 들어가도록 이제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만약에 이제 계속 현금을 주고 관광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 이건 유엔 안보리에 저촉될 이런 어떤 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관광사업을 재개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안보리 그 제재 결의와 저촉된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아니 사실이 아니죠. 일단 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요. 네.
또 미국을 비롯한 뭐 일본 같이 양자 제재도 네네. 있죠. 네. 물론 이제 남북 관계에서도 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네. 524 조치라고 그래서 네. 지금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모든 남북 경협을 이제 중단시킨 것도 네. 일종의 이제 제재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라는 것은 네. 정상적인 무역 관계조차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거는 대체로 대량 살상 무기, 네. 즉 핵 문제라든가 네. 미사일이라든가 생화학 네. 무기라든가 기타 군수품에 관련돼 있는 네. 또는 그런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몇 가지 민감한 무역 분야의 거래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지 네. 일반적인 무역이나 네. 또 관광 사업 네. 이런 거는 이제 제재 대상이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금강산 구경하러 많이 가거든요. 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렇죠. 재미교포들도 네. 많이 가는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네. 미국 정부에서도 네. 그것은 일반적인 무역과 인적 교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제법으로 따지나 네. 지금까지 어떤 관례로 본다라면은 네. 관광 사업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분명하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재미난 얘기도 있더라고요. 데니스 로드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 생일 때도 가서 이제 농구 경기도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생일 선물로 꼬냑을 줬답니다. 예, 꼬냑. 근데 양주 일정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게 유엔 안보리 또 미국 재무부에서 규정한 사치품 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도 대북 제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무슨 북한 지도자가 꼬냑 마시고 핵실험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참 별걸 다 제재를 한다. 예, 제재라는 게 네. 사실은 유권 해석이 가능한 네.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인 문구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사치품이라는 네. 건데요. 네. 그거는 해당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유권 해석이 가능한 네,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아무튼 데니스 로드만이 참 재밌는 사람이고 이거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 반응도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배경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군사훈련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입장의 어떤 미묘한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무조건 중단을 요구를 했다가 지난 1월 16일인가요? 중대제안을 발표할 때는 하려면 좀 멀리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고위급 접촉 때에는 하더라도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해라. 그게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2차 접촉 때는 사실상 이제 그걸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그래서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유연해진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최근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태도를 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군사훈련 문제는 네.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남북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 회담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남북 관계 좋았을 때도 네. 군사훈련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네.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근데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고 또 군사적 긴장이 존재할 때, 네. 이 군사훈련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자극을 되고요.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네. 봄철에 항상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부분들은 네. 남북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서로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올해 들어와서 대체로 보면은 1월 6일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죠. 그렇죠. 북한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다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 쉬고 네. 날씨 풀리면 네. 한번 검토해 보자. 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러면은 구정 세고 네. 군사훈련 끝나고 네. 아마 하자. 네, 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네, 그랬었죠. 우리 정부가 2월 17일부터 네. 21일까지 하자고 다시 네.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네. 북한이 다시 수정을 한 건데요. 네. 그게 바로 2월 21일부터 네. 25일까지입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24일부터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24일과 25일은 이산가족 상봉 날짜와 네. 군사훈련이 겹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북한은 이 날짜를 정할 때 네. 군사훈련과 겹칠이라는 것을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제기도 있지만 네. 뭐 사실은 그게 아는 사람은 아는 네, 네. 날짜인데 그렇죠. 네. 통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한미연합사에서 통보를 예, 했다. 그걸 이제 네. 그 2월 20일 그걸 받을 때 통보를 한 건데 대체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은 네. 북한은 이번에 그 군사훈련하고 네. 군사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올해 들어와서 네. 북한이 계속적으로 중대 제안이라는 거는 이제 남북 관계를 풀자. 네.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해결하고 네. 여러 가지 대화도 시작하고 네. 뭐 이런 건데요. 그건 네.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내부적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은 지금 경제를 회복시켜야겠다. 네. 그 경제 회복에 필요한 대외 환경이 네. 좀 안정시켜야겠다. 이게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중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네. 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네.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이 대외 환경 개선에 있어서 명분도 축적을 하겠다. 네. 이런 그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네. 계속해서 날짜를 뭐 그렇게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 또 뭐 북한이 먼저 제안했고 네. 1차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이 이제 결렬이 되고 네. 바로 2차 회담이 재개되는 과정에서도 네. 북한이 또 제안하고 네.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그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북한이 적극적인데 비해서 네.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그 남측 정부는 좀 소극적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도 네. 북한이 먼저 제안했고요. 그렇죠.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응한 거고요. 네. 1차 회담 결렬되고 나서 2차 회담 할 때도 네. 북한이 제안해서 네. 우리가 그 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체 남북 관계에 대한 그림을 갖고 네.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그 그림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 정리가 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산가족 상봉 이후의 남북 관계에 대한 정부의 네. 어떤 그림이 있느냐 네. 이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적으로 하고 네. 그거를 더 발전된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남북관계를 꽉 틀어막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금강산 관광재개도 있고, 서해 문제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도 네, 있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네. 우리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어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좀 이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양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장성택 그 처형 사건 이후 직후에 상당수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조차 북한이 내부의 불안정성을 좀 외부로 좀 돌려서 체제를 좀 공고하기 위해서 도발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뭐 1월, 3월 도발설도 있었고요.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발은 고사하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 셈법, 북한의 좀 전략적인 의도는 좀 어디에 있다라고 아까 뭐 간단히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들어가 본다면 어떤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근거가 별로 없고요. 북한식 패턴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온 문제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그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부의 혼란을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에는 그 강경 정책을 하는 수도 있지만 또 일종의 화해 국면을 통해 갖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사실은 오히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적극적인 대화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그런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체로 보면은 그 경제정책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정은 체제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지도력 뭐 이런 부분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거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 뭐 후계 체제의 어떤 뭐 정당성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최근 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부터 북한의 농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부터 이제 박봉주가 내각 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지금 몇 가지 개혁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죠. 기업 정책에서 기업에 좀 권한을 좀 많이 부여를 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외자 유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대외적으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고 대부분 이제 북중 관계 중심으로 해서 외자 유치 사업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북중 관계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군사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자본에는 뭐 국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자본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이 대외 정세를 안정시켜야지 중국 자본도 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북한이 무슨 문제만 일으키면 저건 북한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발하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판에 박힌 이런 어떤 분석들 이런 부분들이 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반대의 그 논란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평화공세라고 합니다. 평화공세요. 사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평화와 공세. 이게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그 조합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 레이건 시절에 사실은 뭐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신보수주의의 어떤 상징이고 그렇죠. 냉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행정부의 사실은 고르바초프하고 1986년에 레이카비크 정상회담 같은 경우 탈냉전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를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던 거는 믿어라. 그러나 검증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공세냐, 그게 평화공세라는 게 대단히 위장된 의도냐, 아니면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하기 전에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검증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대비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시작되기도 전에 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외교 관계에서도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의 협상이 어려운 거는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거고 네.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과정에서 네. 일종의 이제 협상 기술이라든가 네. 외교 능력 네. 이런 부분들이 발휘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이걸 하기도 전에 네. 그런 식의 규정하는 거는 네, 네.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는 그 평화공사 앞에 예전에 많이 붙였던 위장이란 말이 최근에는 좀 빠진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협상 상대방보다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죠. 여러 가지 국력이나 네. 협상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우위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협상하기 전부터 대화하기 전부터 믿을 수 없으니 뭘 좀 바꾸고 와라, 옷차림부터 좀 바꾸고 와라, 말도 좀 바꾸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협상을 하지 말자. 예, 뭐 그런 표현과 다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됐든 원칙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뭐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 대북 압박 전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또 메시지도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가고 싶은 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 또 지지가 있지 않으면 사실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좀 하기 힘든 이런 여건들이 있을 텐데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좀 대북 정책은 좀 어떻게 좀 짚어보고 계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특히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네. 대북 정책은 대체로 네.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미국이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네. 아무래도 자기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핵 문제와 이란 문제, 네. 이란 핵 문제 있었을 때 네. 사실 이란 문제는 중동 정책하고 네. 또 이스라엘의 관계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가 이제 훨씬 높은 거잖아요. 네. 하물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키프로스 문제. 네. 네. 사실 최근에 남북 키프로스 정상회담이 가속화될 수 있었던 거는 네. 미국의 개입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의 유럽 담당 차관보가 키프로스를 방문했고요. 네. 바이든 부통령이 전화해서 네. 격려하고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네. 바로 지금 키프로스 앞바다에 대량의 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야. 네. 그리고 네. 이 가스 사업의 네. 주 사업자가 네. 미국 회사거든요. 네. 노블이라는 네. 가스 에너지 네.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유럽으로 네. 가는 가스관 사업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유럽의 가스는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키프로스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가스하고 네. 터키와 유럽 사이에 지금 기존에 논의해왔던 그런 부분 겹쳐지면은 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네요. 예, 협상안도 네. 제시하고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북아에서 네. 특히 이제 한반도 정세에서 보면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관심도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네. 그거는 한국 이명박 정부 때처럼 네. 한국 정부가 사실은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하고 공조를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한국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네. 육자회담 재개도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조건부로 네네. 북한이 먼저 포기해야지 네네. 회담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장성택 처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외교 정책이라는 게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된 측면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정부, 이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는. 사실 그것은 MB 정부 5년 동안 충분히 입증된 바인 것 같고요. 반면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조건과 환경이었습니다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일관되게 꾸준히 남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결국 그 부시도 개과천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당사자가 있는데 또 북한을 테러 정국에서 해제한 당사자도 부시였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통일학부에 계시고 하니까 특히 관심을 갖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그 얘기도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그 통일이라는 문제는 네.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네. 과정으로서 통일을 말하지 않고 네. 결과로서의 통일을 강조하는 거는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그 군사적 긴장이 높고 네. 경제력 격차도 굉장히 크고 네. 사회적인 이질성도 굉장히 큰 상황에서 네. 일종의 그 평화적인 과정도 그렇고 상호 이해의 과정도 그렇고 협력의 과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들이 없이 통일이 된다라는 게 네. 그건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죠. 네. 네. 우리가 통일 사례를 뭐 동서독의 통일 사례 이런 것만 이제 사실 보는데 그렇죠. 동서독의 통일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네. 그 서독의 수준도 있고 네. 또 동독 태제가 갖고 있는 민주적 성격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사실은 70년대, 60년대도 동독 사람들은 네. 서독 TV를 다 볼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동독 주민들이 네. 우리의 미래에는 통일에 있다라는 네. 거를 그것도 국민 투표로 네.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이 협정을 맺어서 네. 이제 통일이 됐는데 그렇죠. 다른 그 사례들은 이거보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네, 네. 예멘 같은 경우. 그렇죠. 예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의로 통일했죠. 네. 근데 과정이 없었단 말이죠. 네, 네. 과정이라는 거는 상호 이해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통일이 됐지만 서로 간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를 했고 네. 그것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내전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됐죠. 네. 근데 통일이 된 그 예멘이라는 게 네. 결국에 지금 실패한 국가가 됐는데 네. 통일이 됐지만 형식적인 통일만 됐지. 네. 남예멘과 북예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네. 그 차별이라든가 차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해소된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멘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이 됐지만 지금 남예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카에다 이런 사람과 그 연결이 네. 돼갖고 네. 분리 독립 운동을 무장 투쟁을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 사례들은 사실은 뭐 분단보다 더 고통스러운 통일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통일 이전에 평화 체제를 만드는 문제, 네, 그렇죠. 또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네. 또 상호 이질성을 얼마만큼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우리도 통일을 통해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쪽에서 네. 나름대로 통일국가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특정 신문만 보실 게 아니라 네,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서 쓰고 계신 협상의 추억,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떤 그 협상 과정, 또 어떠한 준비와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이뤘는지, 또 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힘든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 또 외국어도 잘하신다니까, 예, 그 외신들 최근에 뭐 키프로스 이 정상회담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만 그런 좀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그런 어떤 과정과 또 어떻게 통일할 것이라는 방법론까지 담긴 이 통일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1부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뭐, 이렇게 제가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또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또 아주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진짜 한보,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